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저는 소개받은 위금숙입니다. 앞에, 우리 박선진 그 교육위원장님이 저에게 그간에 많은 섭섭함이 있으셨나 봅니다. 저의 그 부덕의 소치로, 이해하시고, 저는 지금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관희 씨, 제발 법대로 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안 하고, 그리고 참관인이나 이 시민들을 막 억지하고 억압하고 본인이 왕인 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상을 지난번 3구 대선에서 현장으로부터 이제 들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참관인들이 더 확실하게 이 법으로 무장해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그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추고 뭐 법대로 적법하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제가 부방대원님들 그간에 강의 들으시는 거 보고 또 부방대 활동하시고 또 거기 활동 보고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사실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방대가 만들어진 지가 1기 만들어진 지가 1월 달에 막 만들어져서 정말 1개월 남짓해서 막 준비해갖고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현장에서 다 곳곳 현장에서 그거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몇십만 표를 이렇게 막아서 우리가 이제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더니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때 확실한 그 힘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경험으로 봐서 사실은 저는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연구해서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부분을 제가 했던 건데 너무나 우리나라에 이쪽 분야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나와서 얘기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보니까 부방대원님들을 보니까 이제 동지의식도 느끼고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기,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라고 해서 참 힘이 되고 저도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하고자 같이 부방대의 기획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투개표 현장에서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상식이 어떤지, 공정한 게 어떤지를 확실하게 잡아보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관련한 걸 한번 쫙 그 빅픽처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일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전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이 이제 참관 방해를 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대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것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먼저 공정과 상식. 특히 투개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매칭이 됩니다. 저도 경험인데 저는 유권자로 갔습니다. 사전 투표할 때는 여기 본부에서 현장에 그 특이사항을 상황 관리를 하느라고 사전 투표
현장에 뭐 참관은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당일 투표 때 가가지고 봤더니 현장에서 법에 어긋난 거, 우리 지금 부방대에서 법에 어긋난 걸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에 어긋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투표 관리관, 뭐 투표 사무원들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말이 다를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냐?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봐서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고 참 답답했죠. 다음에는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 국회의원 누가 뽑았냐면 국민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공직선거관리규칙, 그 다음에 지침, 그 다음에 각종 매뉴얼이 있어요. 개표 사무관리 매뉴얼,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투표관리 매뉴얼, 뭐 등등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하고 이런 선관위가 만든 규칙이나 매뉴얼 등하고 서로 내용이 다를 때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어느 것 따라야 되죠? 당연히 아실 거예요.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되죠. 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이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가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입법이 있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공직선거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위배될 때는 이거는 위법인 거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에 의한 내용으로 우리는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선관위원의 말이라든가 공무원의 말이라든가 경찰의 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내용을 막 강요한다. 이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법에는 참관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아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볼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정한 선거. 우리는 지금 선거 투개표에 대해서 보는데 그럼 공정한 선거란 뭐냐? 요새는 하도 좌파들이 용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항상 그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공정 찾아봤더니 공평하고 올바른 선거. 그럼 공평하고 올바른 선거란 뭐냐? 먼저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잡아봤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선거권자가 유효한 선거권자냐. 선거의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냐 뭐 유령이냐 이런 것들은 선거의 명부의 정확성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효한 선거권자가 투표해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네, 두 번째는 투표자 수하고 투표지가 같아야 되죠. 투표자 수는 100명인데 투표지가 뭐 120개다. 이러면 거기엔 유령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1인 1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가 추가돼서는 안 돼요. 추가 금지 사항이고 양이 같아야 되고. 다음에는 내가 기표한 대로 그대로 개표되는가. 이건 내용이 정확한가라는 거죠. 중간에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투표지를 남이 볼 수 없는가? 이것도 이제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이 사항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느냐. 육안으로 쉽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전산 시스템이 들어와서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선거의 명부가 정확한가 1인 1표인가 그러니까 표가 추가되지 않는가 또 바꿔치기 되지 않는가
비밀이 보장이 되는가, 검증이 쉬운가, 이런 부분을 우리 참관인들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번에는 이제 훅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투기표 시스템의 투표함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 우리는 참관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투표함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가 어떻게 공개가 되는가, 그 다음에 투표력이 어떻게 생겼나, 개표 상하표가 어떻게 생겼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관할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참관해야 될 그 위치를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을 보면. 자, 먼저 투표함 흐름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투표만 그냥 당일날 아니면 사전에 투표만 하러 갔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그 선거 투표 체계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게 이제 한 선거구입니다. 한 선거구 안에서 요번에 이제 5월 27일 날 사전투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는 읍면동 단위로 사전투표소가 거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3,500개 정도. 또 사전투표를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사전투표를 하고. 예,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읍면동이, 이제 한 선거구에 여러 개의 읍면동이 있죠. 이걸 동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가 끝나면 어디 되냐면 선관위로 투표함이 옵니다. 사전투표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걸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 내인 경우, 그러니까 요 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투표한 내용은 이렇게 선관위에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가 나의 선거구다. 그러면 제주도, 여기 서울에서도 제주도를 투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투표지는 어디로 가냐면 우체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체국으로. 그래서 여러 읍면동에서 예, 투표한 게 관의 투표는 이렇게 우체국으로 가죠.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우체국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5월 27일 날 보관했던 거, 5월 28일 날 보관했던 이 보관서 선관위에 이제 다른 데서 투표했었던, 관내에서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했었던 투표함이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거 한 5일 동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우편 투표함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 선거 당일 6월 1일 날은 당일 투표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읍면동에 여러 투표소가 있어요. 뭐 2개도 있을 수가 있고 8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이 여러 개니까 주로 선관위 지역 6에서는 시군구 단위, 그러니까 구시군이라고 하는데 시군구 단위로 있기 때문에 여러 동에서 한 동에서의 또 여러 투표구에서 투표한 것들이 개표소에 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함, 사전 투표함하고 우편 투표함, 그러니까 관내와 관외 투표함이 이제 개표소로 옵니다. 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참관을 해야 될 것은 어디 있냐? 여기 사전 투표소에서 참관을 해야 되고 당일 투표소에서 참관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 하냐면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참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서 여기 선관위에 보관할 때, 또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갈 때, 이때 또 같이 이송에 참여하죠. 그 다음에 이 개표소에 여기 오는 여기 이송에도 참여하고 여기 화살표에도 다 참관인이 참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디에서 빈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보면, 자, 보면 얼마나 이제 복잡합니까? 예. 사전투표소 이틀을 하고,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고, 이때도, 여기에서 바꿔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개표소를 보면, 개표소가 굉장히 이제 돗대기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왜 그러냐면 당일 투표소에서 여러 군데서, 읍면동에 또 읍면동에도 여러 투표소가 있으니까 여러 투표소에서도 이렇게 개표장에 오니까 이 투표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함을 미리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쪽에선 제대로 우리가 워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불일치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는 그러니까 개표소 안이 이제 여러 읍면동에서 또 읍면동 안에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오고 선관위에 보관했던 이러한 사전투표, 관외투표도 여기 와야 되니까 이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전투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일 투표해갖고 그 당일 투표한 사람들이 다 개표소에 오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이런 복잡한 이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다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개표가 지금 이거는 맨 처음 서울시 종로구 우리가 그 직계순에 있는 종로구를 쫙 보면 이 종로구에 거소투표, 선상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투표 이거는 외국에 있으신 분이요. 제외 공간투표 여기서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동별로 관내 사전 그 다음에 청운 효자동 같은 게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이렇게 여기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도 관내와 1, 2투표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동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건데 잘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는 한 번에 발표돼요. 하나로. 근데 관내 사전은 1일차, 2일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참관을 그날 참관했다고 해서 하루만 참관하잖아요. 아니면 오전 또는 오후만 참관하는데 그 참관한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틀치를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더 철저히 그 지역 내에서 이 관내 사전 투표가 이 숫자가 정말 몇 개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셀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 사전 투표는 이거는 우체국으로 가니까 그나마도 좀 납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 예. 다음에 이제 투표록을 보죠. 저희가 투표할 때도 확인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해당하는 투표록인데요. 가나다라 해가지고 아자차카 맞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A번 투표 상황. 여기에서 선거인 명부에는 몇 명 있는데 3,715명. 그런데 투표자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사람 중 투표자 수는 2,900명. 그 다음에 거소투표 이건 몇 개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거소투표 용지가 미발송하고 반송한 자는 1명. 또 회송용 봉투에 반납한 자는 3명, 귀국한 자는 1명. 이래서 총 2,905명이다.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투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투표사는 이 사람 수죠. 그럼 뭐하고 확인해야 되냐면 투표 용지랑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선거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3,700개의 투표용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 3,700개 중에서 교부한 것은 2,905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자녀투표지의 일련 번호는 몇이다. 이래서 이 자녀투표지 일련 번호가 또 확인하고 이거 진짜 그렇게 투표용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교부한 숫자하고 실제 투표자 수하고 같은지 요거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록을 찍으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요거. 그러니까 투표자 수하고 투표용지 수가 같은지. 그래서 유령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일 투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사전투표는 복잡해서 제가 이제 계략으로 흘러볼 때에 먼저 뺐습니다. 개표 상황표. 이제는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개표 상황표, 투표함,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 교부수 988개 이렇게 돼 있죠. 투표함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인 수는 몇 명이고 투표지 교부수는 988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투표수는 988. 그래서 0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같아야 되죠. 투표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이게 이제 같아야 되고 이건 투표록을 보고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개표를 하면 정당 후보자별 득표 상황표 이거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갑당, 일당, 병당 이렇게 돼 있고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한 투표지수 975개. 그 다음에 분류기가 통과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재확인된 거 15개. 그래서 총 990개. 그러면 여기서는 교부수가 988개인데 얘는 990개래요. 그러면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집계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류기에서는 990개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988개를 부여했는데, 그럼 심사집계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975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보니까 2개가 차이 난다.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다른 선거구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개를 빼니까 988개가 요 선거구에 해당하는 거고, 요 2개는 다른 선거구 어디다. 이렇게 파악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개표 상황표도 찍어서 여기에 있는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이것이 0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사 집계에서 개표가 된 요 숫자 988개와 이게 같은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막 숫자를 쓰고 이것이 마지막에 뭘 확인해야 되는지, 요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개괄적으로, 예. 저는, 투표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투표로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당일 투표 시스템을 보겠는데요. 당일 투표는 그나마도 조금 문제가 별로 이제 꽤 오랫동안 했고, 우리가 종이로 거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이제 좀 덜하죠. 100%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다음에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확인하냐면 본인 확인. 네. 네. 본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는지, 예, 종이 명부에 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는지 이거 참관을 해야 되고, 투표용지를 줄 때 어떻게 돼요? 투표용지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이 순서대로 주는지, 그래서 일련 번호,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을 보고, 그러면은 이 전체 받은 용지의 개수가 나오고, 그 일련 번호를 순서대로 주고, 또 여기서 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제대로 찍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을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참관인은 이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투표지수하고 여기 발급한 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종이 명부, 여기 3개 확인하면은 투표자 수는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 되니까 확인할 수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왔다 갔다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래서 우리는 뭘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일련 번호로, 여기에 있는 일련 번호는 이제 떼어서 주니까 요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일련 번호로 여기에 그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이제 찍어주죠. 그래서 옆에서 그 당일 때는 찍어줘요. 투표 사무원이 이제 찍어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요거는 당일 투표는 관내이니까, 관내에서는, 예, 요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요거는 확인할 수 있죠. 예, 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 투표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선거인 명부가 정확하냐. 그러니까 종이 명부로 보니까 정확하죠. 이건 확인해보고 나중에 또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도 쉽고. 1인 1표 원칙을 준수하는가. 여기서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인 신분을 확인하죠. 주민등록증이나 뭐 자동차 면허증 이런 거 보고 확인하고, 또 이제 자기가 확인했다고 도장 찍고. 예, 그래서 문제 발생하면 이 투표관리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밀투표. 여기서는 이제 명부에 이제 순서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일련 번호가 누구 건지 모르죠. 그래서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또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이 준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치기. 이제 내 표가 진짜 개표장에 나오냐. 이거는 아예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나머지는 종이로 이어지니까 다 검증이 이제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도장 이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 도장을 내 소유의 도장이어야만 나는 투표장에서만 찍을 수 있죠. 투표 용지를 주는 건 선관위고, 투표 용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투표관리관인데, 이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찍을 수 있는 건 투표장 안에서만, 투표소 안에서만 찍을 수가 있죠. 집에 가져가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도장을 못 찍죠. 왜냐면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다 반납을 하니까. 그런데 이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선관위 소유의 도장으로 내가 찍죠. 내 이름이 있어도 선관위 소유의 도장이죠. 선관위한테 반납하니까. 그러면 찍고 나서 나중에 선관위한테 도장도 주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관위는 투표용지도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투표관리관 이외에 선관위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니까 이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소유의 조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이거는 투쟁을 해야 되죠. 그냥 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법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사항을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사전투표 시스템을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본인 확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주면 본인 확인기를 싹 들어가서 여기서 확인을 해서 단말기로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문자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컴퓨터 공학이 제 전공이에요. 예. 전산과를 뭐 학부로 가서 이제 박사까지 10년간 이제 컴퓨터 공학만 전공을 이제 전산과에 이제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이제 제가 개념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이 부분이 이제 서버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정보를 다 추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진도 추출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 확인기, 그 다음에 이쪽에 발급될 때마다 명부 단말기예요. 사실 선거인 명부는 당일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PC로 관리해요. 퍼스널 컴퓨터, 이게 단말기, 예, 노트북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죠. 이게 명부 단말기예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저희 참관인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됐을 때 투표용지 발급기로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도장도 찍혀 나오고 여기 있는 QR코드도 이렇게 찍혀 나오고, 예,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사전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이런 게 없죠.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다 추출이 돼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추출이 되고 여기 이제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이외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분증이 어떤 종류인지, 예, 이것이 주민등록증인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인지 이거 이제 확인을 하고 언제 발급됐는지 이런 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선거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추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중앙선관위에 컴퓨터 서버가 있어요. 서버라고 하는 건 그냥 컴퓨터, 큰 용량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컴퓨터가 있고 여기 컴퓨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산적인 방화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소마다 이렇게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예,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 통합명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거구에 해당하는 일련 번호를 이렇게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분증을 주면 여기서 확인해서 QR코드를 줘요. 그 다음 사람 또 신분증을 주면 QR코드를 줘요. 그러면 QR코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예, QR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면 내가 이거 QR코드를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일련 번호를 통해서, 예,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그 체크하는 기록을 다 남기는 로그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돼 있냐면 이 접속한 시각이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순서대로 어떤 한 선거구에 세팅을 하면 일련 번호가 나오고 이때 누가 이것을 의뢰했는지를 보면 추출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건 추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명부 서버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추출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절차서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통과를 하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여기는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찍어놔서 일련 번호를 떼서 주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줘요. 네,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그냥 QR코드를 주죠.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전자 투표기를 통해서, 전자 분류기를 통해서 뭔가를 센싱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어쨌든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건데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런 QR코드를 박아놓고 이거를 개표 때까지 가져간다. 이것이 이제 차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련 번호는 핵심이 뭐냐면 참관을 할 때 여기 있는 일련 번호는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발급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왠지 1번에서부터 내가 받은 게 1번에서부터 4,000개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를 보니까 3,333이라고 하는 번호가 남았다. 그럼 몇 개가 발급이 됐는 줄 알 수 있냐면 3,332개의 투표지가 발급됐는지 알 수 있죠. 뭐로? 일련 번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일 투표는 확인하기 쉬워요. 근데 사전 투표는 여기에 있는 부분은 QR코드로 찍혀 있고 여기 있는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서 알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일련 번호는 각 선거구의 일련 번호거든요. 선거구에 몇 번째로 이 사람이 그 투표를 했느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개의 투표지가 발급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관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전투표 때 예, 우리가 육안으로 이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여기에서의 일련 번호가 이 지역구의 이 선거구의 일련 번호가 아니니까 번호를 본다고 해도 몇 장이 발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맹점이더라고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언제죠? 4.15 때 시흥 고물상에서 이런 투표지가 나왔어요. 예, 이런 투표지가 나왔을 때 보면 여기 QR코드가 찍혀 있고 이 사람이 관리관이 김준호래요. 그리고 여기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란 말이에요. 이런 선거구가 나왔어요. 여기 아직 여기 저거를 기표는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기표하지 않으니까 이걸 투표용지라고 하고 이제 기표하면 투표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투표용지는 그러면 누구에게 발급되어 있는지를 이거 QR코드가 있으니까 알아요. 왜냐면 일련 번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노트북, 저희 그 핸드폰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7자리가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이거는 QR코드가 찍혀있기 때문에 선투표용지구나. 그 다음에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는, 그러니까 선거구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구나. 그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서 0005642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것은 이 선거구에 5,642번째로 투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이제 그 QR코드를 통해서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아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QR코드, 이거는 이제 바코드는 이렇게 QR코드 이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계속, 예, 얘도 2차원 바코드니까 바코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코드는 최대 20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QR코드는 200자 원고지 21장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큰 거를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예, 의심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선관위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코드 표준화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 체계, 그 다음에 우편번호 체계 표준화를 하면서 줄이는 분, 뭐 6자리 우편번호 체계를 5자리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전자정부를 하면서 행정표준 코드를 표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방만하게 코드를 썼다.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선거에 어떤 선거군지 이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자 이내, 13자 이내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31자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걸 한 것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줄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법에서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로, 그 다음에 막대 모양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일련 번호를. 그리고 바코드는 거기에 있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게 우편 보낼 때 회성용 우편 번호 보면은 이쪽에 우편지를 이렇게 바코드를 표시하거든요. 여기에는 위에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QR코드는 전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참관인과 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무력화시킨 거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여기 바코드 밑에도 이렇게 숫자로 같이 표시되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빨리 하는 건 위로 하고 사람들이 육안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숫자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어떻게 다음에 그릴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죠.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바코드는 이렇게 딱 그냥 20자만 들어가고 다른 거가 이제 안 들어가죠. 뭐지 한글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문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4,296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정보가 있는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더욱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것이 이제 비밀 기능이 있는 그러한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Secret Function Equipped QR코드라고 해서 비밀 기능을 갖고 있는 QR코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가 이제 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선관위는 덴소 웨이브사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전에 제가 맞는 용어인지, 제가 알고 있는 용어가 맞는지, 이게 정의가 맞는지를 꼭 이제 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바코드 확인해 봤어요. 바코드! 일단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상품 포장이나 꼬리에 뭐 정보를 나타낸 것.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코드. 이게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제 이상하게, 예, 이것도 QR코드도 바코드다, 막 이렇게 우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아닌 것도 우기고, 또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 대법원에서도 좀 왜곡된 그런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이것도, 예, QR코드도 바코드다. 예, 2차원 바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법대로 안 한 거죠. 이거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 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뭔가를 쭉 살펴봤더니 우리가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관외 선거인 것은 다른 지역의 선거구에 해당한 사람이 뭐 다른 데서 이제 투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편으로 이 투표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하고 회성용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관외 선거인한테는. 그래서 이분은 투표를 하고 거기다가 이 봉투에다가 넣고 그래서 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체국에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걸 다 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표지 수는 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구멍이에요. 투표 용지만 줘요. 투표 용지만 줘요. 그러고 나서 기표하고 그래서 투표지를 그냥 넣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 선관위에 예, 그 보관소에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기 있는 투표 용지가 몇 개 발급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투표한 사람의 수가 같은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명부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단말기 PC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PC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산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 뭐든지 다 해킹도 되고 숫자도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디텍트하는 그런 것도 같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숫자가 조작될 수 있느냐? 이쪽에서 선관위에 들어가 있는 서버에서 확인할 때, 몇 표인지 확인할 때, 여기 선관위 안에서도 서버가 조작이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통신망을 타고 갔을 때, 이 중간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고가 났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당연히 이제 단말기에서 그 숫자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투표용지 숫자하고 단말기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도장에 대한 부분인데 개표소에서 나와 있는 도장을 보면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네모난, 이게 저기 그레이 색깔인데, 여기 네모난 각설탕 모양 같은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 네모나게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이 장표를. 여기서 보면 여기 일렉션 저스티스 아미 부방대 로고 마크가 있거든요. 이 로고 마크가 보면은 여기 겉에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보이죠. 그쵸? 이 전에 거를 보면 어떠냐를 한번 보면 테두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 그 마크를 이렇게 복사했는데 이 테두리가 하얗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 테두리가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이 테두리가 보이죠. 이 마크 복사하는 거 너무 쉬워요. 예, 황교안 대표님한테 저 이거 마크 한다고 허락 안 받았고 제가 이렇게 마크 막 쓴 거예요. 예, 이거 도장 이미지는 그냥 그림이에요.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지가 색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은 이렇게 투표지, 여기에는 투표용지 겉에 이 안에 있는 색깔과 밖에 있는 색깔이 다르지 않은데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이미지 복사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쉽다. 컴퓨터로 할 땐 너무 쉽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산 조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다 봤는데 전산 조직,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선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투표의 비밀 보장, 투표의 정확성, 투표 결과가 검증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산 조직으로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교부하도록. 예. 그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전산으로 한 것이어서 사전투표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을 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전투표 할 때 봉투를 안 주니까 그거를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투 줘라. 봉투를 주고 일반 봉투를 줘서 끝나고 나서 그 관외 투표에서 그 회성용 봉투 세듯이 사전 투표도 세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투표지하고 거기 있는 명부에서 있는 투표용지 발급수하고 같은지 확인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을 안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회성용 봉투 주지 마라. 그냥 일반 봉투 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을 할 때는 전산 감사,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는 꼭 갖춰야 되고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저기 공화국이잖아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부서가 이제 각각 있으니까 이게 견제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듯이 지금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견제가 없어요. 그래서 견제를 갖추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전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선거인 명부, 이거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축이 됐다. 그래서 확인은 전산으로밖에 할 수 없다. 1인 1투표 원칙,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부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명부 시스템, 그 PC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에게 발급됐는지, 정말 1인 1표가 발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것도 전산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전산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비밀투표의 원칙, 여기서는 이제 QR코드, 내 신분증을 줬을 때 QR코드를 준다. 이거는 의심스럽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QR코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 가거나 할 때 QR코드 딱 되면, 예, 몇 차 맞았습니다. 백신 몇 차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QR코드를 통해서 나의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물론 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치기 보장. 그럼 아예 전산으로 하려면 이것까지 하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QR코드를 갖고 있고 나중에 개표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QR코드 주고 그게 내가 1번 찍었는지 2번 찍었는지 나는 아니까 내가 그 개표소에서 그거를 보자. 근데 개표소까지 못 보면 이거 다 스캔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 스캔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만, 그러니까 나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내 그 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를 전산감사를 통해서 인증 체계를 갖추면 된다. 하려면 전산으로 하려면 100% 전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만 이것이 정확한지 무결성이 확인되니까 꼭 반드시 전산 감사하고 검증 시스템 이걸 이제 같이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사전투표함의 실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실체가 사전투표함이잖아요. 함.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함이 뭐냐? 옷이나 물건 따위를 넣을 수 있는 네모지게 만든 통이래요. 통. 네모지게 만든 통. 근데 우리는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투표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걸 행랑으로 만든 거예요. 행랑형. 여기서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아예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사전투표함 받침대가 있고 이 받침대 안에 행랑이 있대. 행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함을 행랑식으로 한다? 이거 완전 사기죠. 예. 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냥 주머니예요. 천주머니. 근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철제하고 알루미늄재로 투표함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철제하고 알루미늄재. 철제하고 알루미늄재는 딱딱하죠? 예, 손이 안 들어가죠. 찢기도, 칼이나 이런 걸로 찢기도 어렵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로 하고 있어요? 이 부직포로 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이렇게 도입한 사람 분명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이름은 투표함이래요. 함은 상자인데, 네모지게 만든 통인데, 이거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투표함은 국민들이 왜 몰랐을까? 사전 투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받침대 안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부분 몰라요. 참관인하고 투표 사무원 몇 명만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죠. 투표함이 아닙니다. 투표자루예요. 투표자루.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걸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체계를 갖췄는지 뚜껑을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뚜껑하고 받침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봉인지를 넣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돼 있냐? 밑에 받침은 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봉인지 붙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뚜껑하고 예? 이거 여기 뚜껑하고 이 밑에하고는 이게 붙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예 자기네 매뉴얼에 선관위 매뉴얼에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 봉인지 서로 이게 분리되지 못하도록 여기서 다른 짓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관내 사전 투표하면 언제 이걸 열어요? 사전 투표하고 나자마자 바로 열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얘는 언제 열어요? 얘는 투표하고 4, 5일 보관했다가 열거든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얘가 더 위험하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봉인지를 하라고 그러고 얘는 이렇게 딱 하는 척하고 진짜 이거 국민들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한 투명 투표지. 그 다음에 투표지도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이분이 열어줄 때만 넣어요. 예, 열어줄 때만.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수개표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지금 이 변호사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손가락을 여기 저기랑 이 천하고 이 뚜껑하고 도대체 이게 틈새가 없네 하더니 손가락에 쏙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예, 정말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법을 바꿀 만한 지금 시간이 없고 하여튼 이렇게 철저히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실태를 알려드리고 이제 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할 때 더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고 커피 정도 마시고 다시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